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저는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Now we'd like to beg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sia Economic. 네, 2021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시카 리고요.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이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2009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3번째 개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역주의와 블록 형성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을 추구하고 또 세계 경제의 주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Starting from 2009, this year, the 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marks its 13th anniversary. 오늘로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은 13차를 맞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세계 경제 주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만 송출되는 일부 세션의 경우에는 지금 계신 곳 그랜드 볼룸에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내일까지 많은 참여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his year's forum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escaping from the age of high. 네, 오늘은 초불확실성 시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는데요. 저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션 1은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이 자리에서부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2021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훈 아시아 경제 공동체 재단 이사장님의 개회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Now we'd like to beg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sia Economic. 네, 박재훈 아시아 경제 공동체 재단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 개회사로 오늘 행사를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학생 참가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AEC 포럼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학계, 정계, 그리고 업계의 리더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목표는 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래 발전에 대해 탐구하며 영내, 경제, 사회 및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본 포럼은 아시아 경제 공동체 재단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본 재단은 13년 전인 2008년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장기적인 아시아 공동체 수립입니다. 따라서 올해 AECF 설립 13주년을 기념하며 제13회 AEC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전의 12회의 포럼은 지금의 권위 있는 국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발판이 되었으며, 본 국제 포럼은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사적인 행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7년 이래 SSCI 수준의 국제 저널 발간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이는 AECF의 지금까지 누적된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포럼을 통해 새로운 저널 아시아 및 글로벌 이코노미 AGE를 새롭게 런칭하고 출간했습니다. AGE는 메이저 출판사인 엘스비어가 출간했습니다. AG는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과 인천대학교의 공식 저널입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초불확실성 시대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에는 미중 패권 갈등, 해결되지 않은 북핵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무엇보다 시급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그 근간을 흔드는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협력적 통합,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아시아 지역 통합을 함께 모색하며 그 맥락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총회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로부터의 탈출을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7년 아시아 경제공동체재단은 새로운 또 프로젝트 청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통합 모델 컴피티션과 아시아 대학생 간 국제 네트워크 등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에서는 청년의 미래 비전, 특히 통일과 통합에 관한 미래 비전에 대해 컴피티션을 조직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수많은 저명한 국내외 연구소 및 기관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그리고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3개의 세션이 조직되어 45개의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이틀간의 포럼을 마무리하며 2021 인천 선언을 발표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로부터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고 네트워크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포럼 참가를 위해 해외 참가자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션들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포럼 개최 의미와 더불어서 포럼의 기대 효과는 물론 참석자 여러분들을 향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까지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개회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Chairman, once again for your.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럼의 의미뿐 아니라 의미를 전달해 주셨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님의 축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Next, we'd like to have Mr. 박종태. 네,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Round of applause.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총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귀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박재훈 아시아 경제공동체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빈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공동체 포럼은 지난 2009년 이래로 함께 만드는 하나된 아시아라는 대주제 하에 각 분야의 지성인 분들이 만나 아시아 및 세계 경제의 해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초불확실성 시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와 세계가 당면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다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아시아 경제 공동 포럼을 통해서 여러 석학들께서 공유해 주실 지혜가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며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이 인천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태 총장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네, 오늘 뜻깊은 인사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직접 참가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포럼의 첫 번째 순서는 기조 강연입니다. 총 2개의 기조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이터치, 하이테크 for all, Insights and Reflections on Transformational in Digital Learning 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빛내주시겠습니다. And next, it's the first. 네, 이제부터는 기조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바로 초불확실성 시대의 교육 개혁입니다. 전 교육부 장관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t's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 대학교 교수님께 이제 이번 회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for all의 주제로 변모하는 디지털 학습에 대한 통찰력과 고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두를 위한 하이터치 하이테크는 새로이 떠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그 목표는 개인화된 학습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특별한 강점 그리고 기술의 모든 힘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이제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적응형 평가나 컨텐츠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개인화된 교습을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을 배양하도록 지원합니다. 비판적 사고나 협업이나 사회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여기에서 많은 경험을 했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교육의 변모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의 그 연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적절한 수준의 교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임의평가에 따르면 수준에 맞는 교육 또는 학생에 맞도록 교수법을 조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학습 결과를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술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술 기반 개별화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실 밖이나 학교 밖의 학습 잠재력 그리고 학습 결과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뿐 아니라 학교의 지도자들도 고급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해야 하는데, 하지만 교사들은 시간이 많이 없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교육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적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교육에 대해서요. 이것이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 다이아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룸이라는 교육가가 만든 교육 목표 분류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무엇인지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보면은 학생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학습의 기반이죠.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학습의 결과를 이해한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뿐 아니라 많은 더 부담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에서 이제 조금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학교 교실에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학생들을 다 이끌어서 이런 러닝 피라미드의 그 맨 최고점에 오를 수 있도록 할까요?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도전 과제입니다. 큰 도전 과제이죠. 이 다이아그램에서 왼쪽에서 보면은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높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어프로치의 핵심입니다. AI나 기계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줍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만약에 아직 교실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 과제이고요. 특히 이렇게 팬데믹 중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적응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특히 선생님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될 수 있죠. 이전에 굉장히 놀라운 기술의 페다고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택적된 몇몇 학생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제공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런 기술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이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개인화된 학습과 교습과 결합을 하고, 선생님들이
개별적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응형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고급 기술 교습을 선생님들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게 그 예를 이제 봤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교들에서는 사실 학생들에게 적응형 학습 기회를 아침에 이제 오전 수업에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에서 학생들은 적응형 학습을 할 수 있었고 한 교실에서는 한 학급에 23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각 학생들이 각각의 컨텐츠를 스크린에서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른 수준의 다른 주제의 컨텐츠를 공부를 하고 같은 이제 반에서도 그렇게 다른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후 수업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어떤 댄싱을 하거나 뭐 디스커션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굉장히 적극적인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응형 그리고 적극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은 오전에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은 학습은 오후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이터치 하이테크였고 이러한 접근법,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더 확장을 해서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제가 그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도요.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의 액션으로 바꾸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베트남 학교였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굉장히 학생들이 혁신적인 어떤 정책이 시작이 되고 있고 뭔가 학교에서 뭔가 다른 방식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4개의 학교, 2개는 하노이, 2개는 다른 이제 도시에 있었고요. 하이터치 하이테크 러닝 포 올을 이제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가 0.436 개선되었고 2년간의 학습 내용을 한 학기 만에 완료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7학년 학생들 수학 학습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이제 결과를 가지고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DB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타당성 평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42개 학교를 이제 베트남에서 선택을 해서 이런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내년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생태계 접근법이 필요했는데요. 베트남의 4개 학교는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42개 학교로 확장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죠. 사실 이 4개 학교는 외국 학교, 국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립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뭔가 적응형을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코스를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하지만 이 42개 학교에 확장하려면 지역적인 어떤 도입을 통해서 이 글로벌 코스웨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역 학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도시 상간 지역의 학교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더 큰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생태계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량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 인프라도 고려해야 하겠죠. 한국은 인프라스트럭처에는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놀랍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실 인프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디바이스나 그 연결성이나 네트워크 분야에서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고려해봐야 할 문제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교실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이제 도입되어야 했는데요. 한국 학교에서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정책에서는요.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인프라의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해야 하고요. 더 개선된 휴먼 캐패시티가 필요하고 또 더욱 개선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제안할 수 있는지 베트남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프로토타입이고요. 베트남 프로토타입 성공 이후에 한국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싱턴 DC의 교육협회에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트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바티칼 리브 1년의 그 휴가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육협회를 설립을 했죠. 이는 국제교육협회의 산학 기관입니다. 우리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for all에 집중을 함으로써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이제 바라봤습니다. 아시아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for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학 컨소시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6개 대학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개 대학이 더 이제 추가로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K-12 컨소시엄 그리고 에드테크 컨소시엄이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혁신가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혁신가들이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이제 배우고 서로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교육의 분야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K-12 컨소시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을 봤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문제죠. 주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수학 시간에 자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3, 4년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조금 그들에게 적합한 적절한 수준의 컨텐츠를 제공한다 그러면 학습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적응력 학습 시스템과 함께 이제 하려 그러면 그냥 기계만 주고 이거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포항에서 3명의 학생들의 고아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한동대학교 대학생들을 이제 데려가서 그 학생들이 그 3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형 학습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던 학생들은 새로운 AI 코스웨어를 이제 갖게 되었고 그런 AI 디바이스를 갖는 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자랑스러워했었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AI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가지고 가서 정말 이제 이를 활용하면서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형제자매가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멘토 역할을 하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런 적응형 그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2-3달 만에 정말 그 학생들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그리고 수행이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K12 컨소시움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에듀테크 컴퍼니나 멘토나 대학교 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소외계층 가정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러닝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대학 컨소시움도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입니다. 대학에서 문제는 교수들이 변화를 주는데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부 교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여러 이제 대학교의 교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대학과 협력을 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맥그로힐이나 피어슨, 오와일리 이러한 국제 기업들을 글로벌 파트너의 참여자로 유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내 벤더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AI 기술 지원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다면적 플랫폼의 네트워크도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컨소시움은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민간 혁신가들과 협력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맥그로일의 그 국제 전문가들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제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대학과
협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코스도 제공을 했고요. 교수들에게 그리고 매뉴얼을 또 교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코스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교수들에게 멘토와 멘토링을 제공한 것이죠. 매뉴얼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교수들과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새로운 코스웨어를 이제 도입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교사들이 새로운 페다고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법이나 토론 기반의 학습법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여전히 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특히 혁신과와의 협력을 꺼리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매치메이킹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가들을 민가분의 혁신가들에 소개시켜줌으로써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그 지도자들의 서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학부모 그리고 교육 단체들이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 A와 I 튜터와 이제 튜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강점을 좀 잃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이터치 하이테크 어프로치는 하이테크만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하이터치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많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컨퍼런스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글로벌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답변들이 글로벌 리더들로부터 있었습니다. 40개 이상 세션이 있었고요. 120명 이상의 지도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브라운은 UN 글로벌 교육 특별대사로 이 확장 가능한 AI 기반 혁신, HT와 같은 혁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잔 호프굿은 국제교육연맹 회장입니다. 수잔은 HT는 국제교육연맹의 필수 컨셉으로서 이는 내가 대표하고 있는 기관은 수년 동안 이니셔티브에 이제 찬성을 하고 이를 옹호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 교총이나 교총이 국제교육연맹의 이제 산하 기관이기도 한데요. 이 호프굿 회장님은 저랑 이제 함께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HT를 시작한 데 협력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이 이니셔티브의 바이스 체어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교육연맹 회장으로서 이제 저와 협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는 굉장히 새로운 러닝으로 정책 입안가뿐 아니라 전체 교사 연맹의 굉장히 필수적인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그리고 교수님과 교사들의 그 주장에 그 많이 이제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사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생님들에 의해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통찰력과 고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는 다음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컨텐츠 지식 전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 고도의 사고 기술 배양을 지원한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가들에게는 확장 가능한 학습 접근법이라는 약속을 제공합니다. 모두에게 HT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야 하지만 확장은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방적인 다면적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교육, 기술, 인프라, 금융, 공공정책 및 학계 지도자와 혁신가들을 위한 이런 플랫폼을 형성해야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님의 기조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를 바꾸자라는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insights. 네, 통찰력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t's the end. 두 번째 기조 강연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대학의 얼빈드 페네가리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Relevance of India for Asia in the Next Decades란 주제로 다음 기조 강연을 이어가시겠습니다. Now, 네, 이제 두 번째 기조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빈드 페라가니아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 주제는 향후 10년간 인도와 아시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을 모시기가 어려운 만큼 본 강연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So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 초청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한테 이 기조 강연을 사전에 녹화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훈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조세프 브라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돼서 기쁨이 두 배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실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관심을 가할 만한 나라죠. 한국은 정말로 이 경제를 가장 먼저 개방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요.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거의 10% 육박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업적이 있는 나라라서 한국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인도, 아시아, 그리고 세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인도가 정말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시아는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아시아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인도가 이렇게 중요성이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경제 면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장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인도의 GDP가 2021년에 2조 9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보면 인도가 아시아에서는 3대 경제 대국이 되고요. 그리고 4대 경제 대국인 한국과의 그 격차도 크게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수치라면은 인도는 5대 세계 경제 대국에 등극하게 됐는데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가 아주 인상적으로도 7.4% 정도씩 연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보인 나라는 인도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장률과 이 경제 규모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사실 이 경제 성장률은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8%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취합을 했었던 당시에 인도 루피화 환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해 보건대 인도의 성장은 8%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8%씩 성장을 하게 되면 인도는 결국에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되고 아시아에서는 제2대 경제 강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도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인도와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아시아 국가와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3대 경제 대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각 특징별 그 랭킹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왜 아시아에서 인도가 중요할까요? 지정학적인 의미도 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역사상 최초로 거의 최초죠. 아시아가 아시아의 국가가 세계적인 그 헤게모니가 되고자 지도권을 쥐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순히 경제적인 패권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경제를 넘어서 큰 그 국경적인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남중국 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인도와도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많은 야욕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최근에 인도와 중국 간에 여러 분쟁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인도가 제2대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되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될 것이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은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룹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쿼드가 그 예죠. 인도, 일본, 미국,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그 쿼드라는 형태가 새로이 대두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또 앞으로 가열이 될 것이고 특히 대만과의 긴장이 고조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쿼드의 중요성이 향후에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죠. 바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 상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인도 경제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아시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가져왔는데요. 인도의 회계 연도는 참고로 4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회계연도가
이 X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준이고요. 2021년까지의 회계 연도라고 하면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30일에 끝난 회계 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2001년에서 20년 동안을 최근 20년 동안 보면은 많은 경제 성장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 성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저조했죠. 4.8%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크게 성장을 했죠. 거의 8%, 9%를 넘는 경제 성장을 보였죠. 거의 10%까지 성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세계 금융 위기가 등장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인도 경제의 기저가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성장했다가 하락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성장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점이 8.3%를 찍고 나서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등장했고 코로나로 인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크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7%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저희가 경제 타격을 받은 게 세계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락다운을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경제 성장률의 그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간입니다. 최근 20년간의 그 가속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 개방이 경제 국경 개방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나 혼자서만 경제를 개방한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경제 개방한다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혼자서만 연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일부 국가들이 같이 해야지만 되는데 인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 부분 2000년도 에서부터 2007, 8년도까지 크게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 성장,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둔화가 된 것을 보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는 7%였다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6.1%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4.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거의 4%로 떨어짐으로써 코로나 전부터 경제 하락세가 조금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둔화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금융 부분에 저희가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 부분에 속한 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주었는데요. 사실 인도에서 대부분의 은행이 공공 부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부문에 속한 은행들이 상당히 큰 금액을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의 재구조 조정이 반복이 되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산하는 문제가 너무 뒤늦게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큰 부담과 취약점으로 들어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개선이 돼서 회사와 은행 모두의 재정 상태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도 몇 번 반복은 됐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취약한 기업이 관련되어 있어서 기존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 크게 경제 성장이 후퇴한 이유는 코로나가 처음 등장한 게 작년 3월이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막 등장을 하면서 인도가 굉장히 엄격한 락다운을 실시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엄격한 락다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분기에 GDP의 24.4%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세가 작년도 전체 통틀어 일어난 하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2분기 이후 3, 4분기에서는 이 하락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4%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0.5, 1.6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세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에 대해서 계산한 거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이 수치를 보고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기 대비니까요. 실제로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 성장세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그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4월에서 6월 4일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된 뒤 1년 후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2차 유행 때는 다행히 락다운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그 락다운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행히 경제는 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20% 성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 아니라 그 전년 동기에 이미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24.4%가 하락한 것에서부터 20%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성장세를 보면 이 2차 대유행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경제의 근간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러한 경제의 기저가 튼튼하다라는 예측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 전망치를 보면요. IMF에서는 인도 성장이 2021년에는 9.5%, 22년에는 8.5%를 기록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에서는 가장 높은 속도의 경제 성장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같은 기간에 21년에는 8%, 2021년에는 8%, 22년에는 5.6%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입니다. 미래 전망을 계속해 보면 저희가 더 장기적으로 인도에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가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8% 정도, 7,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앞으로 20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제 근간이 아주 튼실합니다. 은행이나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이 이유가 최근 5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저희가 아주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경제 개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제화되었지만 일부 앞으로 더 활발하게 발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이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면적으로 그 영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 교역 정책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특히 FTA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교역의 정책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더 큰 경제 성장도 이루어서 1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 개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거의 15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여러 가지 기고도 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바로 파산법입니다. 이 미국의 파산법과 비슷한 형태의 파산법을 인도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엔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 세금인데요. 기존에는 연방 정부랑 주정부 간에 수십 개의 간접세 형태로 부과가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각 상품마다 하나씩의 기준이 정해진 그 부가가치세가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법인세입니다. 회사 수익세인데요. 이게 신규 투자, 생산비에 대한 신규 투자는 17%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법인세 같은 경우는 25% 낮췄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노동법도 개혁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15년 넘게 주장을 했었던 그 똑같은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되었습니다. 물론 100%다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90% 정도는 좋은 개선을 이루었고요. 아직 우리가 작업해야 될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농장법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이제 또 농업법이 있습니다. 이 농업법이 농업 마케팅에 관한 그런 법인데요. 이것도 정부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좀 많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법도 앞으로 더 개선이 있고요. 또 민영화를 대규모로 이루었고요. 자산 판매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에어 인디아, 인도 항공이 이제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의 기업을 유지할 때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이 회사 자체적인 그러한 운영이 가능해지는 아주 좋은 민영화 성공의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공공 부분에서의 운영에 대한 공공 부분의 운영이 이제 민영화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심볼이 된 게 에어 인디아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약점은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은 있는데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인도 정부가 어느 정도 다시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주의로 회귀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1970년대 초반, 특히 1973년에 한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수입을 엄청나게 늘렸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수입을 늘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수입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인도도 수입이 굉장히 지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GDP에서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호주의로 약간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돌아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에서는 이제 인도가 GDP의 35% 육박할 정도로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좌측에서는 관세 증가세가 나옵니다. 원래 8.9%였던 그 산업용 관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는 11% 정도까지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체 관세선의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11.9%였다가 이제 10년 만에 25% 정도까지도 그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반덤핑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한 보호주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덕분에 우리가 완전히 보호주의로 회귀하진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개혁이 없었다면은 아마 보호주의로 정말 돌아갈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FTA가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인도가 FTA를 주요 교육 파트너라고 맺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일본, 아세안과 FTA를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에게는 주요 교역국이 인도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이나 EU와는 FTA를 맺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인도가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좀 더 상상히 얘기하면 지정학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도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국경 분쟁을 자꾸 일으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인도 정부에서 또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급적 중국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차별적 장벽을 두는 자충수를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경제를 자유화를 하고 중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교역의 자유화를 이루고 그래서 중국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FTA 체결이 될 것입니다. 주요 경제 교역 관계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도한테 있어서는 좀 더 긴밀하게 아시아의 파트너인 일본, 한국, 호주뿐만 아니라 아시아 외부에 있는 EU나 영국, 미국 등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물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농업을 FTA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인도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노동 기준도 마찬가지로 노동 기준이나 IP도 미국은 FTA 범위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만 저희는 원치 않고 그래도 미국과는 달리 영국이나 EU, 호주, 캐나다 등과는 FTA를 비교적 쉽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인도 재무장관이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4개 국가와 FTA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개 국가, 그러니까 영국, EU, 호주, 캐나다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UAE랑도 추진 중이라고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이미 체결한 FTA를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등과 체결한 FTA를 강화하는데 그 강화 방식은 금지 목록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그 금지 목록을 더 줄여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FTA는 결국에는 FTA로 확대하게 되면 인도가 다국적 기업이 중국 대신에 찾는 대안지로 부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에 대한 대안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인데요. 중국에 비하면 단점이 있죠. 이 경제 규모를 봤을 때 특히 노동층 인구가 너무 중국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인도는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중국에 뒤처지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되는 저희가 조치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 민도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개혁입니다. 세제가 예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소급 과세를 적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좀 이 인도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로 대두가 됐는데요. 그래서 좀 세제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양자 투자 조약을 개선하는 것도 2번째 조치가 됩니다. 현재 최애국 대우가 자동 연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산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나라별로 대우가 사실상 다릅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마련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관료주의도 가급적 피해서 더 효율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FTA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도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2019년에 인도의 상품 수출 금액은 3,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글로벌 수출 규모가 19조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보면 인도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결국에는 FTA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보완적인 정책을 마련을 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정책들이죠. 그러면 이 인도가 전체 글로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7에서 현재 1.7에서 4에서 5%까지 향후 10년 안에 늘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규모가 7,500억에서 9,500억까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늘리게 되면 인도는 이제 교역 당사자들과 수입도 저희가 늘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FTA뿐만 아니라 다른 교역 파트너들에게도 방대한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업 수출, 상품 수출만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수입 수출도 같이 늘려야 되는데요. 향후 10년 안에 서비스 수출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30억 달러인데요. 여기에서부터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을 합하게 되면 결국에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훨씬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빨리 마무리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하고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야욕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때 인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제 방점이었고요. 2030년이면 인도가 3대 경제 대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제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갖고 있는 경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호주의를 벗어나야 하고요. 또 중국 경제와의 거리를 두고 또 자체적인 경제 성장을 최대화하려면 공격적으로 FTA를 확장해야 됩니다. EU, 영국, 호주와의 새로운 FTA를 체결하고 기존에 있었던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FTA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 얼빈드 교수님의 기조 강연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to Professor for sending us very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조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개회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신 후 3시 30분부터 다른 세션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at,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the 네,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개회식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3시 30분부터 세션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로비에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시 즐겨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잠시 뒤에 이어지는 총회 세션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articipants in the scene, please enjoy the refreshments that's 네, 참가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로비에 마련된 다과를 즐겨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총회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지속적인 참여와 간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잠시 뒤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articipation.